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주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오는 7월 김포 도시철도가 정식 개통합니다. 개통을 앞두고 김포 시민들이 김포 도시철도 점검에 나섰는데요. 김포 시민들은 열차 곳곳을 둘러보며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인했는데요.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플랫폼에 모인 200여 명의 시민들. 열차가 들어서자 시민들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열차에 탑승한 시민들은 먼저 지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열차 내부의 통화 감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와이파이 작동 여부도 필수 확인 항목입니다. 통화는 지인들이랑 했는데 끊김없이 아주 잘 되고요. 와이파이가 집보다 좀 빠르더라고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김포시가 국민점검단 400명에게 김포 도시철도를 개방했습니다. 개통을 앞둔 김포 도시철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은 도시철도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인할 수 있고 김포시는 실전처럼 운행 연습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국민점검단은 도시철도를 타고 김포공항역 환승 구간까지 둘러봤습니다. 시승을 마친 국민점검단은 도시철도 개통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온 것도 있지만 그 기간만큼 많은 준비를 해온 것 같이 느껴졌고 실제 이용 시에 큰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즐거웠습니다. 예, 김포에 좋은 열차가 생겨갖고 편하고 좋았습니다. 김포에서 서울까지 참 빠르고 편안하게 잘 간 것 같습니다. 많이 타보고 싶어요. 김포 도시철도는 오는 7월 말 공식 개통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버스 회사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한 기사들의 근무 시간을 지키기 위해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김포시가 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버스 노선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세진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포와 서울을 오가는 8,000번 광역버스. 다음 달부터는 양곡지구를 경유하지 않고 주말 배차 간격도 10분 이상 늘어납니다. 이렇게 7월부터 배차 간격이 늘어나는 김포 지역 버스 노선은 모두 41개.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김포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출퇴근 시민들이 몰리는 평일 대신 주말 배차 간격을 벌리기로 했습니다. 노선 개편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모든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타당하거나 반영 가능한 의견은 확정 내용에 반영하였으며 장기적인 검토와 타 시도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 추진할 7월 27일 개통하는 도시철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노선을 지하철역과 연결해 도시철도와의 환승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구례동 환승센터입니다.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83번 버스를 비롯한 5개 시내버스 노선이 새롭게 이곳을 경유하게 될 예정인데요. 신도시 주민들뿐 아니라 원도심과 북부권 주민들도 이곳에서 인근에 있는 구례역을 통해 도시철도로 쉽게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출퇴근길 시민들이 몰리는 광역버스 노선에는 전세버스도 투입합니다. 이달 먼저 M6117번을 포함한 4개 광역 노선에 전세버스 5대를 투입했고 도시철도 개통일부터는 7,000번 노선에 3대를 더 운행합니다. 반면 이용자가 적은 마을버스 32번과 57번, 59번은 30번 노선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하고 광역버스하고도 연결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야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네요. 김포시는 이번 노선 개편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읍면동 설명회를 이어나가는 한편 7월 한 달 동안 관련 민원도 받을 예정입니다. 또 도시철도 개통 이후에는 시민들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내년 1월 다시 한번 버스 노선 개편에 나설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시가 광역동 체제로 행정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광역동이 시행되는 만큼 궁금증도 많은데요. 광역동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점을 김진재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 1일 전국 최초로 행정구역을 광역동 체제로 개편합니다. 기존 36개 일반동은 10개 광역동으로 통합될 예정.
장덕천 부천시장은 광역동 시행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광역동이 복지 중심으로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가장 적합한 체제라는 겁니다. 행정 수요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서 앞으로 아마 다가가는 복지가 강화될 테고요. 복지와 앞으로 변화되는 행정 체계에 가장 최적화된 광역동이 시행되면 현재 36개 동에 위치한 주민센터는 10개 행정복지센터와 28개 주민지원센터로 바뀌게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경로당 지원과 위반 건축물 관리 등 복지와 인허가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재증명 발급과 바우처 신청 등 기존 주민센터가 담당하던 업무는 주민지원센터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인감 신규 발급과 변경 신고, 전입 신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기존의 각 동마다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회로 전환되고 자치 기능이 강화된 10개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광역동으로 전환되면서 생기는 주민센터 청사 여유공간에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 광역동이 시행되더라도 주소에 사용되는 법정동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요즘 숙박 공유 사이트 많이 이용하시죠? 하지만 숙박지가 오피스텔처럼 생겼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피스텔을 호텔처럼 꾸미고 영업하던 업주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는데요. 이들 오피스텔은 숙박시설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에 취약했고 위생도 불량했습니다. 이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가스레인지와 세척 도구 등이 갖춰진 일반적인 오피스텔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숙박업소로 둔갑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단속원이 실제 이곳에 투숙해 불법 영업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숙박업 신고가 돼 있나요? 안 돼. 또 다른 오피스텔, 총 23개 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룸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시는 거죠? 지금은 뭐 저희가 특별하게 이용한 게 없어요. 하지만 단속원이 숙박 공유 사이트에 객실이 등록돼 있는 사실을 캐묻자 업주는 얼버무립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지금 받을 거거든요. 경기도 특사경이 고양과 성남 등 8개 시에서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영업하고 있는 26곳을 적발했습니다. 업주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숙박 사이트에 등록한 후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이른바 무인텔로 운영했습니다. 한 업주는 7년 동안 23개 객실로 숙박업을 하면서 74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정식 숙박시설의 경우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갖추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독해야 하지만 이들 불법업소들은 이런 규정을 모두 피해갔습니다. 객실 내 완강기 등 피난시설이 미비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미성년자 혼숙으로 각종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특사경은 26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검역을 한층 강화했는데요. 그런데 시중에는 수입 금지 국가의 축산물 가공식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밀수업자들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겁니다. 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수입식품 도매업소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들이닥칩니다. 한글로 된 박스를 열자 미검역 밀수식품이 나옵니다. 보따리상들한테 구입을 하셔가지고 입다가 그 다음에 가게들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직접 하시는 분들이 직접 갖다 주거나 그러지 우리는 그냥 이제 오는 사람들 중에 이거 박스 이제 비행기에서 박스 그대로 포장돼서 오더라고요. 정식 수입식품을 취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식품을 소매상에 판 겁니다. 일주일가량 되는 짧은 기간 특별 수사를 벌였는데 수입식품 판매업소 100개소 중 20개소에서 돼지고기 소시지 등 무려 150여 종의 밀수식품이 적발됐습니다. 중국 등 수입 금지 국가 식품도 버젓이 들어왔습니다. 돈육 소세지나 돈육 덮밥 같은 것, 즉 유전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이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번에 압수한 식품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싶으실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 양돈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런 식품을 사서 먹고 잔반을 돼지에게 줄 경우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 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 기준이 전혀 없는 불법 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상시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런 밀수식품은 한글 표기가 없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하니 구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14선언과 지난해 4.27 선언, 9.19 평양선언 등 4번의 남북 간의 큰 합의가 있었는데요. 경기도가 평화광장에서 6.15의 정신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화강상불 소리향의 홀로 아리랑. 의정부 경기 평화광장이 콘서트장으로 변신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을 맞은 오늘 경기 평화광장에서는 한반도 화합을 염원하는 선율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6천여 명의 도민들.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파주 옆에 있는 고향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 워낙에 북한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평화광장에 와서 이렇게 많은 가수분들도 뵙고 이렇게 아리랑도 듣고 하면서 더 통일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콘서트에는 린덴바움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포유태, 현숙, 자전거 탄 풍경, 윤도현 밴드와 같이 인기 가수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이날 공연 전에는 통일 음식을 맛보고 남한말, 북한말 맞추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평화 홍보관이 마련됐습니다. 합의의 정신을 그러니까 남북 간이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를 유지하고 그 평화 기반 위에 번영해 나가자라고 하는 이런 기본 정신, 이 기본 정신을 시민들과 같이 조금이라도 같이 즐겁게 시민들과 같이 그 정신을 즐겁게 나누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는 9월에는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DMZ 평화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 부천시가 지난 18일 국방시설본부 경기 남부시설단과 작동군부대 이전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가 이번에 구입한 땅은 작동 1번지 등 7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로 구입 대금은 525억 원입니다. 시는 향후 해당 부지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이 지역 특성을 주제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분야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 실행으로 선정된 단체는 프로그램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부천문화재단은 공모 선정자에게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부천시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교육 경력 1년 이상의 단체나 개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사구역으로 묶여있는 김포 장릉산을 시민 휴게공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포시 의회는 지난 18일 장릉산 공군 부대를 방문해 군 시설로 인한 시민 안전과 편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포시 의원들은 장릉산을 가로지르는 산책로와 휴게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군부대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홍원길 김포시 의원은 제192회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장릉산 7부 능선에 회주 관망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해 다음 총회 유치를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장덕천 시장은 최근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창의도시 총회에 참석했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부천시의 문화예술과 교통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폐막일에는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발표하며 다음 총회를 부천시에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장덕천 시장은 경쟁도시인 이스탄불과 메데진 모두 강한 상대지만 부천시와 대한민국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고 최선을 다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15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총회는 오는 2021년 열립니다.
개최지는 온라인 투표를 거쳐 9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소식을 보다 발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인천시가 논란을 거듭했던 지하도상과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예상한 대로 전대와 양도 양수를 금지하고 다만 최대 2037년까지 연장된 계약 기간은 보장해 주되 추가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계약 잔여 기간에 따라 유예 기간을 줘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상인들의 반발은 물론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의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이 이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먼저 이번 개정안 핵심 내용 팀장님께서 먼저 몇 가지 정리해 주시죠. 2002년도에 그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제정 당시에 그 기존의 임차인들이 기득권을 많이 반영된 어떤 그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상위 법령을 입에갖고 2018년도 작년도에 감사를 받으면서 그 전대 그 임차인들이 전대를 함으로 인한 어떤 부당 수익이 한 460억, 인천시가 1년 연간 대보례 한 10배 가량 그 부당 수익을 올리는 걸로 해갖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현 시점에서는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또 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어떤 공익성이 완전히 훼손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에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고요. 또 그래서 지금 개정안을 저희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그 예고안을 보시면은 그 본문에 대해서는 법률에 부합하게 좀 개정을 하고요. 네네. 다만 이제 부칙에 대해서 현 조례가 20년 가까이 오면서 그 현 조례에 인하여 그 기존 상인들 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왔습니다. 지금 쟁점 중에 하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기간에 따른 이제 유예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개정안에 담긴 유예 기간 유재영 의원께서는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일방통행식의 그 시에서 그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 네. 제가 이제 팀장님께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가겠습니다. 시행일 기준으로 5년을 정했는데 그 5년을 기준으로 상하로 나눴단 말이죠. 근데 이 산정 기준이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5년을 잡았는지. 저희가 산정 기준은 이제 법률에서 공물법에 보면은 최초 이제 계약기는 5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아까 유예 기간을 갖다 2년으로 뒀습니다. 전대라든가 전대. 양도 양수 네네. 2년 뒀는데 이 유예 기간 내에 본인들이 직접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장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그 각종 법률을 보면 직접 장사하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장사를 하고 하면은 그분들의 좀 그 시정책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례안에 보면은 어쨌든 간에 1인 1상가만 인정을 하시겠다라고 그 안에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만들 때는 그게 이제 없었는데 새로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보통 4개에서 5개씩 많게는 뭐 여러 개씩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나머지는 내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제가 소대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그 기부 체납을 통한 그 당초 약속드린 계약 기간을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끝나고 그다음에 유예 기간을 5년 줬을 때 끝나고 시에서 직접 공사가 해야 될 겁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5년 후가 되겠죠. 5년 후에 그 부분에 더 필요하다면은 조례는 항상 생물이니까요. 법이나 조례는 생물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전대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이제 양수하신 분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건데 그러면 최근 5년간 인천시 지하상가를 관련해서 양도양수를 한 건수나 그걸 연도별로 지금 현황 파악을 갖고 계시는 거죠? 예, 물론 저희 다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저희가 지금 양도양수 건에 대해서는 지금 근래 5년 내에가 한 300여 건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300여 건. 예.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럼 이 300여 건에 대해서 현재 그 조례안이 변경 시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시에도 이제 자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자문 혹시 받으셨어요? 예. 그런 법률 검토는 다 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그 법률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피해 보상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가 법률 자문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추출했을 때는 그 시에서 좀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상당히 미약하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계약 기간에 어떤 부분이냐면 계약 기간의 부분에서 계약権자체를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상에는 하자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또 조례가 지금 법률적으로 위배되고 있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당초 임차 계약을 하실 때 이제 양도양수죠. 그 전에 임차인한테 매입을 하고 하실 때는 국공유 재산이라는 건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좀 저희가 피해 보상을 해드리기는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는 거죠, 확실히. 예.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300여 분들이 어쨌든 손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부 찬업이 일단 끝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노태라고 동인천하고 신포 지금 현재 기부 찬업을 안 받아주고 있는데 받아주실 건가요? 안 받아주진 않고요. 받아줍니다. 제가 지금 기부 체납의 금액까지 좀 확인을 했고요. 계약 기간에 이제 저 상인 측과의 계약 기간은 조금의 다툼은 있습니다. 이긴 차이는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법률에 따라 갖고 그 기부 체납을 통해 갖고 저희가 계약기간 산정하도록 공단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동인천이나 신포나 부평 시장 노타리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은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받기 위해서 그만큼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했고 허가는 인천시에서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약기간을 변경한다고 하면 그 차후의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보상을 해주실 건가요? 계약기간 변경이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원에서 저희가 이제 임대료를 이제 작게 받았다, 한 40%에서 작게 받은 거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된데 이제 그 계약기간 기부 체납을 통한 계약기간 산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직전연도 임대료 갖고 기부 체납액을 나누는 건데 직전연도의 사용료를 저희가 감사원으로부터 적게 받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게 받은 것만큼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해서 계약기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공익적 차원에서 일단 법률에 근거해 갖고 계약 기간을 산정을 했다. 상임위에서 이제 부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공직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부결이 대해서는 저희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문지 답변을 하단부에 나오겠지만요. 부결이 된다면은 지금 2020년도 끝나는 세계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대책은 전무합니다. 현 조례도 보면은 기부 체납을 통해 갖고 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부 체납은 앞으로는 불가가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을 계속 고의적으로 침해한다면은 그게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지하상가를 운영을 위한 조례에서 300만 인천 시민의 모두를 위한 조례로 넘어오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조례가 좀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엿새간 방치해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부평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정확한 영아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각종 의혹들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지만 살인죄 적용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먼저 지난 2일 저녁이었죠. 숨진 영아가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이 됐는데요. 김갑봉 기자, 아이가 엿새간 방치됐었죠? 네네. 맨 처음에 발견한 분이 이제 아이의 외할아버지이고요. 네. 6월 2일 날 발견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아이가 혼자 방치된 것은 나중에 드러났지만 한 25일부터 사실상 혼자 방치돼 있던 게 나중에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들 부부는 영아가 사망한 걸 확인하고도 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일반적으로 그 아이를 둔 입장에서 과연 이들 부부의 진술을 아무리 어리다고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 저 또한 의문이고요. 네.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경찰 그 진술 때는 30일 날 들어왔고 아이한테 분유를 먹이고 다음 날 31일 날 이제 나갔고 돌아와 보니까 숨져 있어서 무서워서 각자 이제 그 친구들 집에서 놀았다. 이제 이게 초기 진술이었는데 이게 이제 거짓말로 드러났고 알고 봤더니 이제 23일 날 싸웠던 거였고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거는 이제 25일이었던 거고 6일 동안 방치했던 거였고 네네. 중간에 사실은 31일 날 왔었습니다. 네네. 아침에 이제 와서 그러니까 오후 4시에 먼저 아이 아빠가 먼저 보고 나갔고 그다음에 밤 10시에 아이 엄마도 보고 나간 거죠. 네네. 그러니까 둘 다 아이가 그동안 방치돼 있고 그런 거 다 보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진술할 때는 마치 자기네들이 아이들 다 돌본 것처럼 전날까지 돌본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거죠. 네. 초반에 이들 부부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반려견이 이제 아이를 핥혔고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CCTV 확인 결과 이들의 진술이 거짓임이 밝혀졌고 그러자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이들 부부는 이렇게 진술을 바꿨는데 한필우 변호사께서는 이 부부의 진술 번복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일단은 부모가 아이를 학대를 해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부모들의 연령이 상당히 어리다고 또 보도가 나가고 있고요. 네네. 그 정도 나이에 이 정도 범행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현실 도피 감정이나 아니면 현실 부정의 감정으로 우선 본인의 책임들을 좀 면하고 싶은 그런 진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보도된 사실에 따르면은 허위 진술한 것을 스스로 자인하면서 어디에서 뭐 친구 차 안에서 뭐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라는 것까지 말을 할 정도인 걸 보면 아주 기초적인 정도의 거짓말을 하고는 있는데요. 네네. 이 진술을 번복하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 우리 그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네. 진술 거부권이 있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그것 자체로는 불이익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법원이 보는 입장은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을 기만하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계속 유지할 때에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재판 단계에서 양형 단계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초기부터 확실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부의 행적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7개월 아이를 두고 장시간 집을 비운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들 부부가 이 기간 동안 이제 올린 SNS를 보면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상태에서 이제 술을 먹는 이런 사진들도 올리기도 했거든요. 전 납득이 좀 안 가던데 김광봉 기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다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취재했던 기자들도 놀랐던 것 같아요. SNS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경찰 초기 진술할 때는 분유도 먹였고 그래서 갔다 와봤더니 뭐 숨져 있더라 이런 거였는데 막상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6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들 부부 환경을 보면 사실 부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 그 진술 2차 진술 보면은 아내가 이제 그 남편의 어떤 잦은 어떤 외도 문제와 이런 문제로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았고 화가 많았다 뭐 이런 그 진술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그 최종적으로 이제 방치된 게 25일이고 이제 외할아버지에서 발견된 게 이제 6월 2일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 확인한 게 31일인데 그러면 이제 이 아내가 그 SNS에 게재한 시점은 24일, 25일, 26일, 27일까지 계속 사진을 올립니다. 그게 이제 술 먹는 사진, 뭐 끝까지 달리기, 뭐 아는 오빠랑 2차까지 달리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 메시지까지 언급해 가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아마 그때 이제 올리면서도 굉장히 그 심경적인 어떤 욕설까지 하는 거 보면은 이미 부부관계는 굉장히 안 좋았던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6일 동안 이제 서로 이제 다퉜던 이제 과정이 있다 보니까 서로 안 들어가고 뭐 이랬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들 부부에게 살인 혐의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근데 7개월 된 아기를 여세 동안 방치했다는 건 솔직히 사실상 살인 행위나 다름없지 않을까 싶은데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어떤가요? 예, 경찰 보도를 보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인죄와 아동학대 치사죄 형량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아동학대 치사죄를 범한 자에게 사형을 할 수는 없지만 무기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형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논리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죄의 질보다는 논리적인 부분을 따져보면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살인행위라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살인자가 살인의 의도를 가졌다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은 아이를 돌보아야 할 자가 돌보지 않았다라는 행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기간 그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경찰에서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상대방이 돌볼 줄 알았다라고 한 변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리 어린 아이의 살인죄를 인정하게 되려면
내가 이대로 놔두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자각한 상태에서 네. 내가 아이가 죽어도 어쩔 수 없으니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라는 마음 정도는 먹어줘야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부들이 하는 진술을 보면 내가 돌보지 않아도 상대방이 와서 돌볼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진술을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경찰 네. 입장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네. 사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량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5년 이상. 예, 앞으로 재판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향후의 수사 진행에 따라서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제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형량이 같다는 얘기였고요. 네. 고의에 의한 범죄라면 재질이 다르니까 음. 이게 살인죄로 할 수 있다면 살인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네네.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돌볼 줄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전에 그런 것을 전혀 확정적으로 상대방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들의 진술의 전제가 흔들리게 되겠죠. 네네. 그렇게 된다면 내가 단독적으로 이 아이의 보호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살인죄 적용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국가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사가 아니라는 부분에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네. 지금 그 6일간에 분명히 아버지는 들어가서 아이를 보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아이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 의한 새로운 가해 행위가 있었는지 네. 아니면 아이가 안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된다고 한다면 살인죄든 아니면 여타의 다른 범죄든 그런 부분도 새롭게 수사의 방향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박옥길 지구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듯이 그동안 이 지역의 전철 도입을 위해 많은 논의들이 오갔는데요. 최근 제2경인선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2경인선은 인천과 구로를 잇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범박옥길 지구를 경유하도록 하는 그런 대안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 기자님. 네. 자, 우리가 여러 번 다뤘지만 범박옥길 지구에 대한 교통 문제, 네. 그동안 여러 지하철 얘기도 많이 했고 예, 어떤 예, 노선이 들어오느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예. 자, 이번에 제2경인선이 유력하게 떠올랐습니다. 예, 먼저 예. 제2경인선이 어떤 노선인지 좀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제2경인선은 인천 이제 남북권역과 이제 부천 옥길 범박과 이제 시흥 지역 주민들,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이제 수도권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되는 이제 광역 철도 사업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대상으로 이제 선정하면서 이제 사업이 이제 가시화된 겁니다. 이 구간은 이제 인천에서 구로까지 이제 37.8km 구간인데, 인천에서 연수 청학역까지는 기존의 이제 수인선 산업도로를 이제 이용하는 거고, 신설 노선은 인천 청학에서 남동공, 인천 논현을 거쳐서 시흥 신천에서 이제 광명역까지 19.5km 기관이 이제 신설되는 이제 노선이고, 그 다음 이제 광명에서 구로까지는 기존에 이제 구로 이제 차량 기지가 이제 이전되기 때문에 이제 그 노선을 이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옥길 신도시와 시흥의 응계지구가 실질적으로 노선에 이제 추가될 수 있느냐 여부에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범박옥길 지구는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지하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노선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제2 인천 지하철도 얘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제2경인선이 떠오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제2경인선이 범박옥길 신도시와 시흥 응계지구를 통과하는데 거의 확실시 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저는 작년 8월 28일 경기도 의회에서 범박옥길 신도시 지하철 도입을 촉구하면서 작년 말에 제가 제안해서 범박옥길 신도시 주민들이 7천여 명이 서명을 해서 부천시에 제출을 했고, 장덕전 부천시장은 범박옥길을 지나는 경제성 있는 전철 노선을 찾기 위한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제2경인선이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즉 비용 대비 편익, 다시 말해서
코스트 대비 베니피트 BC가 1.1이 나와서 이 경제성이 좋은 노선으로 떠올랐는데 제2경인선은 그 광명 노원사동에서 바로 시흥 신천역으로 가는 노선인데 노원사동에서 범박 옥길을 거치고 시흥 은계를 통과해가는 대안 노선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분석하도록 하게 할 수 있는데 범박 옥길에는 대형 쇼핑몰이 개장을 앞두고 있고 이게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앵커 시설로서 평시에도 인천, 시흥, 광명 시민들이 쇼핑과 문화를 즐기러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흥 은계지구는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그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제2경인선이 범박 옥길과 시흥 은계를 통과해야 하는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당초의 노선이 지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당초 노선이 이제 신천. 당초 노선이 그 신천에서 노원사, 네, 광명 노원사로 네. 가고 한 철산 구로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이라고 있어요. 그 운용 지침 제 34조에 보면은 이 사업 목적의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일에 한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변경할 시는 사업 목적과 취지에 첫째 부합할 것, 둘째는 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그러니까 사업 변경을 해도 사업성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연구진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대안 노선에 대한 즉 광명 노원사동에서 신천, 시흥 신천으로 바로 가는 이 노선에서 대안 노선으로 광명 노원사에서 범박 옥길을 들리고 그 다음에 시흥 은계를 들려서 신천으로 가는 이 노선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부천시하고 시흥시하고 용역비를 50대 50으로 해가지고 4월부터 용역을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중간 보고에 의하면 경제성이 1.1보다는 약간 적지만 1은 훨씬 넘는 이런 경제성으로 나와가지고 바로 7월 5일 날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착수 결정이 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하고 시흥시가 경기도로 올리고 경기도에서는 국토부하고 기재부로 올려서 이 사업계획 변경이 타당하다. 그 타당하다고 결론이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에 나올 거예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대안 노선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은 한 1년 6개월 정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이후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봐야죠. 이 제2 그 경인선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천과 경기도, 이제 서울을 지나간 여러 가지 그 광역 자치단체를 건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굉장히 좀 클 것 같은데 특히 지금 현재 구로의 이제 기지창,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지하철이 머무르는 뭐 그런 기지창을 지금 광명으로 이전하는데 광명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제2경인선이 뭐 인천 경유하는 인천시, 시흥시, 이제 부천시는 적극적으로 이제 찬성하면서 이걸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광명시만은 이제 일단 뭐 반대 입장을 이제 공식화했어요. 이제 구로 기지창을 광명 노원사동으로 이제 옮기는데 당초에는 사실은 상계 전철역을 신설해 주기로 이제 국토부가 했었는데 이거를 2개 추가해서 5개 역으로 추가를 해주고 차량 기지를 이제 지화할 것을 이제 조건부로 협의하면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그 이후에 이제 국토부가 모든 어떤 광명시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광명시는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반대 입장을 이제 선회한 거거든요. 우리는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이제 풀려지냐가 문제거든요. 사실 이제 뭐 국토부에서는 구로 차량 기지 이를 매각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를 개발해서 개발 이익금으로 이제 광역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 개발 이익금으로 이제 광역철도 사업인 제2 경인산 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개발 이익금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인근 뭐 부천시나 시흥시, 인천시는 찬성하지만 광명시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는 이익이 없는데 왜 그 개발 이익금으로 다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경인선을 유치하느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광명시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저희도 이게 어떻게 풀어가는지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부천시가 전국에서 치킨집 폐업이 가장 많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저도 치킨 참 좋아하는데요. 왜 하필 부천시가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는지 참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는 부천시의 인구 밀도에 주목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초지자체 중에서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드는 지역이어서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 치킨집 수가 그만큼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그 치킨집 밀도가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지역이라서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했을 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그 경쟁에 더 도태되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천시 안에서도 치킨집 폐업과 창업이 가장 활발한 곳이 바로 이곳 심곡동인데요. 부천시가 왜 치킨집 폐업 전국 1위의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는지 이곳 심곡동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주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유동 인구도 많고 또 1인이나 2인 가구가 많아요. 여기는 가족적인 가구보다는 이제 그 직장인들 오피스나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배달도 많고요. 그냥 어디서 몰리는지 많이 몰리는 상권이야 아무튼.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치킨을 유독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많고 영화관도 있고 좀 상점가들이 모여 있어서, 그리고 또 반대쪽에 술집 거리도 딱 일자로 잘 돼 있어서 밤에도 사람 많고. 맛있는 거 많아요. 맛있는 거. 애들이 놀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만화방이나 아니면 코인 노래방이나 놀거리가 많아서 많이 와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여기가 이제 상권이 좋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요. 요 지금 메인 상권은 치킨집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비싸요. 보통 한 17평에 600~7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로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000만 원 넘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인건비도 비싸고 그 임대료도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창업주들이 힘들어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좀 치킨집이 좀 많다 보니까 수요 쪽에서 이제 분배가 돼서 이제 그런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경쟁이 이게 좀 맛으로 승부하고 서비스 잘 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홍보 쪽은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이 요즘 바이럴 마케팅이나 해서 그런 게 많이 뜨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인터넷 세대가 아무래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 하시면서 폐업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저도 같이 가슴이 아프죠.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 대비해서 업종의 이제 매장 수라든지 사업체가 좀 많은 업종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만큼 상업이나 폐업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경영 여건이 앞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는 계기 같은 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이제 이런 현상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부천시가 전국에서 치킨집 폐업이 가장 많은 이유를 확인해봤습니다. 보통 우스갯소리로 퇴직하고 할 거 없으면 이 닭이나 튀기면 되지라고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이곳 부천에서만큼은 그 말씀 신중하셔야겠습니다.